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를 공익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공익에 대해서 어떤 학설들이 있는지,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를 한 4가지 정도로 봤었죠. 규범설, 과정설, 합리설, 공동체 이익설 이렇게 봤었고,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정책, 즉 공공정책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도하는 기본 방침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책이 과연 왜 필요한가,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근거에서 필요로 한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거기 이제 시장 실패라는 말도 나오는데, 기본적인 논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각자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모두가 다 두루두루 행복하다. 그렇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개인들의 행복과는 별개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공복으로서의 정부는 마땅히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시장기구와 그다음에 시장기구와 시장 실패라는 논리로 설명을 조금 할 건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시장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부 실패에 대해서 학기 말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대비시켜가면서 그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시장기구,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 논리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없고 그냥 아이들끼리만 잔뜩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이 과연 어떤 곳이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남을 배려하는 생각은 별로 없을 거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먼저 먹고, 뭐 이런 게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기적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 선생님도 없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거의 그 강아지판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라는 옛날 영국의 경제학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몰입의 꿈 같은 개인들이 서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아주 멋지게 굴러간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면서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거 이제 마켓 메커니즘이라는 시장 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제원론 정도를 들은 학생들이라면은 이 그래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못 들은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옛날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앞에 우선 그래프를 봅시다. X축은 그 수량을 말하는 거고, Y축은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선이 공급 곡선이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선이 수요 곡선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백화점에서 반액 세일 한다, 명품 가방 30%로 세일한다 하면 사람들이 외면할까요? 몰려들까요? 몰려들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격이 싸지면은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면은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담 스미스 이후로 주류 경제학에서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한다. 즉 가만 내버려 둬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저기 보면 이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균형점인데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점에서 가격과 그다음에 수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점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합치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균형을 억지로 맞추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또 이게 왜 그렇게 바람직한 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즘 라면 한 그릇에 얼마나 하나? 학교 여기 학생식당에서 얼마죠? 1,500원. 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라면 주인 아저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라면 한 그릇 1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싸게 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라면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라면 먹을 사람이. 많아진다고. 요새 자판기 커피도 한 300원 하나? 그런데 라면 한 그릇에 100원 하면은 야 우리 뭐 커피는 한 잔 이게 아니라 우리 잠깐 라면이나 한 그릇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라면 한 그릇 100원이 가격이라면은 분식집 주인 입장에서는 라면 하나 100원 받고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어. 오히려 손해만 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 말은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량은 많아지고 찾는 사람은 많아지고 예전에 라면 먹지도 않던 사람이 100원 하니까 뭐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먹네 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져. 반대로 공급은 줄어들게 돼요. 공급이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래도 분식점 하면은 라면 빼면 뭐가 분식점이냐 해가지고 에이 그래도 해놓으면은 와서 라면 먹다가 또 옆에 있는 거 보다 보면은 뭐 만두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우동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김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팔리겠지 해서 100원짜리지만은 파는 아저씨들도 있기는 있을 거다. 하지만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찾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초과 수요. 근데 쉬운 말이에요. 그냥 생각해 보면은 먹고 싶은 사람 많은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파는 사람은 몇 명이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일단 되면은 분식점 주인 아저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원 팔다가 팔다 보니까 막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100m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격 조금 올려볼까? 한 150원 해볼까? 200원 올려볼까? 조금씩 올리면 예컨대 300원 올리면은 에이 커피보다 쌌으니까 내가 먹었지 이게 저 커피값하고 같으니까 난 안 먹는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그 학생들은 라면집에 안 가. 그렇지만 300원이면 그래 어디냐 해서 가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아. 300원으로 오르니까 요 정도면 라면 팔만 하겠네 해서 이제 우리 집 메뉴에도 라면 포함 하는 아저씨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안 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초과되긴 되는데 초과 수요 양은 조금은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P라고 돼 있는 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렇게 쪽쪽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돼버렸어. 라면 한 그릇에 막 올리다 보니까 10,000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하는 겁니다. 우선 라면 파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우와 이거 한 그릇에 10,000원씩이야. 그러면 너도 나도 라면을 다 팔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쯤 되면은 호텔, 중국 식당 이런 데서도 라면 한 그릇에 10,000원짜리 귀한 대접 해가면서 팔게 될 거라는 거죠. 공급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라면 한 그릇 10,000원 하면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기는 있을 거라고. 생전 라면 안 먹다가 밤중에 어디 야식 먹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다가 보면은 뭐 1박 2일이나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밤에 밖에서 막 라면 끓여 먹는 거 먹으면은 막 먹고 싶어져 가지고 무지 비싼 거지만 그래도 가끔 한 끼는 먹어봐야지 해서 먹는 사람들, 라면 매니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 먹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적겠죠. 라면 한 그릇 10,000원 내고 먹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럼 이런 상황은 뭐가 됩니까? 공급이 더 많아지는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라면집 아저씨는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겁니다.
재고가 쌓이면 하는 것. 옷가게 같은 데서 맨날 써붙여 놓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뭐 반액 세일, 뭐 가게가 망했어요라든지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해가지고 막 싸게 판다고 막 붙여놓는 거. 이게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쭉 낮추게 돼요. 낮추다가 해가지고 100원으로 됐어. 그럼 아까 처음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또 올라가, 내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면은 저 P 스타점, P 별표한 점에서 딱 멈추게 되고 그만큼 Q 스타만큼 O에서 Q 스타만큼 생산이 되고 즉 공급이 되고 또 그만큼 소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하는 경우에 저 균형점이 저절로 도달되고 그리고 그 점이 제일 바람직한 상태다라고 했어요. 자, 저절로 도달된다라는 거는 이런 식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절로 저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저게 왜 가장 행복한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밑에 상황과 위에 상황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균형점하고 밑에 상황이 수요가 초과된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해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하자면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북한에서 먹고 싶은 사람 많은데 먹을 것은 별로 없어. 자동차 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되는 자가용은 별로 없어. 돈 갖고 싶은 사람 많은데 돈은 별로 없어. 이런 상황. 집을 갖고 싶은 사람 많은데 집은 별로 없어. 이런 상황이 과연 행복하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상품이 별로 없으니까 아, 이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쉽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황, 초과 공급. 이 상황은 어떨까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것. 이게 균형 상태야. 이라는 점. 그런데 쓰고 싶은데 못 쓴다. 아, 그러니까 불행하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쓰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 여러분이 자가용 갖고 싶어? 오케이, 다 가져. 2대 갖고 싶어? 2대 가져. 3대? 3대도 가져. 트럭도 갖고 싶어? 트럭도 가져. 이 상황 얼마나 해피합니까? 아니, 자가용 한 대만 있는 것보다 2대, 3대 있으면 좋잖아. 학교 갈 때 하나, 데이트할 때 하나, 시장 갈 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좋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 몰고 갔다가 나오려고 보니까 너무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아. 에이, 그럼 두고 와, 버려. 집에 가면 또 있으니까. 얼마나 해피한 상황이 되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보다는 이 위에 초과 공급, 이게 더 해피한 상황 아닙니까? 식당에 갔더니 먹을 만큼만 딱 주는 경우보다는 뷔페 식당처럼 막 배 터지게 먹고 나도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남았어. 이게 막 흐뭇하고 해피하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지만 그 무한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 그걸 우리가 자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식량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나 사회나 쓸 수 있는 자원은 가용 자원이라는 것은 유한하다고 했어요. 자, 이것하고 초과 공급하고 이제 대비를 시켜 같이 접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 공급됐다라는 거는 그 남는 것을 밥이든 라면이든 커피든 자동차든 컴퓨터든 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원을 투입했어. 그런데 이건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누구의 행복도 더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죠? 남는 거니까, 재고니까,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무도 안 쓰는 거를 위해서 제한되어 있는, 즉 아까운 자원을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낭비라는 겁니다. 낭비. 시간의 낭비, 돈 낭비, 관심의 낭비. 이 낭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한하다면,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의 생명이 무한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무한하다면 낭비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세월을 낭비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다면. 그러면 자원이 유한한 상태에서 초과 공급이 있다라는 거는 아무도 쓰지 않고 먹지 않는 거 그거 만드느라고 아까운 자원을 버렸으니까 자원이 낭비가 된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원을 다른 쪽에다가 투입했더라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더 해피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낭비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도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결코 해피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뷔페 식당에서 막 먹고 남 음식이 막 남아 돈다라는 것이 거기 식당에 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해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심각한 자원의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 점,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는 점,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점, 이 점이야말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자원 배분, 옵티멀한 리소스 알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상태다. 근데 시장기구라는 것은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누군가가 안 보이는 손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유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말한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겠지만은 옛날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쌈꾼들 하다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마 좀 졸았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국회의원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밑에 보좌관이 잘못 써준 것 같아요. 신문에 이런 일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요즘 이제 한창 문제되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하여튼 뭔가 이렇게 사건이 났어요. 이게. 근데 그 뒤에 소위 그 실세가 있었던 것처럼 의심이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청문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걸 이제 하면서 재무장관 불러놓고 막 따진 겁니다. 야, 이거 뭐 잡아넣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실세가 아니니까 진짜 뒤에서 움직인 진짜 범인을 잡아라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신문에 그대로 난 따옴표입니다. 신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어느 국회의원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따옴표,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가 그에 져서 국부론에서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을 잡아내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경제원론을 꼭 한번 들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뒤에서 뭐 이렇게 조정하는 뭐 이런 뭐 실세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저절로 이런 수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빗대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는 것 같다라고 한 거지, 뒤에서 안 보이는 손이 이렇게 몰래 조정했다, 실세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졸리면 아예 팍 자고 아니면 완전히 깨어있고 어정쩡하게 있다 보면은 나중에 국회의원 비서관 돼가지고 요때 한번 써먹어야지 해가지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막 멋있게 했는데 그 보이는 이 손이 그 손이 아닌데 뭐 손 안 보이는 손, 뒤에 숨은 손 뭐 비슷한가 보다 해가지고 써서 괜히 국회의원 창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뒤에 숨어있는 실세 아닙니다. 졸지 마세요.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 시장 실패라는 거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학기 말에 정부 실패하고 대비시켜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시장에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도록 내버려 뒀더니 엉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개념을 확대시키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경제적 차원의 시장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효율성은 갖추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사회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합해서 우리가 사회적 차원의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손상이 된다면 설령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효율성이 달성이 돼도 우리는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 차원의 시장 실패라는 거는 정책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골고루 반영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불균형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정치적 차원의 시장 실패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뒤에 뭐 경제적 차원의 시장 실패,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단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내가 보조 교환 나눠 메일을 보내줬죠. 거기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부 실패와 대조시켜서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번째 주제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정책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정책이라는 것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 중요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거의 모든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라는 건데,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장애인 복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람직한 가치로 생각해서 추구한다 라면은 이건 정책의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해봤더니 정책 수단으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자. 그러면 장애인 복지가 잘 될 것 같아요. 혹은 장애인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편하게, 공공시설 또 교통시설 이런 것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자. 그게 되면은 장애인 복지라는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교육이라는 것이, 자, 지금부터 재활교육 시작한다고 해서 그냥 되느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인들 재활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확충시킨다든지, 또는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교육 기자재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애인 복지와 재활교육이라는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재활교육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라는 목표를 위한 재활교육이라는 수단을 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때 재활교육은 목표가 되는 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생각해보면 시설 확충 이런 것들은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교육이라는 것은 위의 목표와의 관계에서 보면 수단이지만은 아래에 있는 하위 수단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는 목표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해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하위 수단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림 2-2, 40페이지에 그림 2-2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목표와 수단이 계층제, 체인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는 ends means hierarchy라고도 하고 means ends chain이라고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조직 도표하고 비슷해요. 조직도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수가 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쭉 퍼지게 되죠. 되게 조직에서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다루는 일의 범위도 넓어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담당하는 일은 아주 구체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복지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주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조직 계층제와 또 목표 수단의 계층제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앞에 사진을 보고 누가 더 잘생겼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내 앞에서 대답하는 거하고 그냥 무기명으로 써놓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물어보나 하만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정의로 이 친구가 그 봉사단 활동을 참 많이 잘 도와줬어요.
개교 70주년 기념으로 그 헌혈 70일 동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와서 이제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누가 제일 잘생겼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 그림은 이제 그 4명의 여자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두 사람과 오른쪽에 두 사람, 두 인물이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왼쪽은 우선 얼굴이 동글동글한 스타일입니다. 오른쪽은 얼굴이 요즘 말하는 V라인이야. 또 왼쪽에 있는 이 여자 두 사람은 늘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럭지가 이렇게 쫙 늘린 거, 포토샵으로 막 늘린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아담해. 그리고 팔뚝을 보세요. 통통해. 오른쪽 사진은 아주 대조적이죠. 팔뚝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럭지들이 길어. 다리도 긴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홀쭉하게 말랐어. 머리 스타일도 왼쪽은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치렁치렁 긴 머리 스타일입니다. 남학생들이 만약에 자기 애인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내지는 자기 여자친구를 개조할 수 있다 라면은 어느 쪽? 오른쪽 스타일, 왼쪽 스타일. 여학생들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페이스업 해가지고 될 수 있다면, 렛미인 해가지고 될 수 있다면 나는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갈까? 어디를 택할 것 같습니까? 어디를 할 것 같아요? 어느 쪽? 왼쪽? 넌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내가 정의로와 내 사진 보여주면서 누가 더 잘생겼냐 했더니 누가 김정수 교수 그랬어. 야, 이건 오답이다.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가치 판단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가치 판단, 사실 판단, 뭐 처방 이런 얘기 하면서 정책 연구에 대한 얘기 할 때 했었는데 어떤 정책이건 간에 그 정책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안에 몇 가지 중요한 판단 또는 이 프레미스, 전제라 그럽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요소가 바로 가치 전제, 밸류 프레미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치 판단 얘기하면서도 했었는데 이거는 선악 또는 당위의 문제가 되는 거고 객관적인 판정, 그렇다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판정 자체가 불가능 내지는 거의 곤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해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키를 센치로 재고 몸무게를 달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뭐 멋있네 안 멋있네를 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측정은 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가 더 이쁘냐라는 판단은 객관적 판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마릴린 먼로가 더 이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냐, 틀렸다 또는 맞았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치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의 이 요소, 구성 요소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책 목표와 수단 얘기를 했는데 가치 전제는 당연히도 정책의 목표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목표 설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책 과정에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재 상황이 뭔가 못마땅해 또는 요거 요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은 야 이거 문제지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라는 좋지 않다라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또는 나쁘다 추하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정책이건 간에 정책의 목표를 보면은 분명한 가치 전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전제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는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고도 경제 성장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되게 이 도시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 있는 이 처녀 총각들이 일자리 찾아가지고
공장이 있는 곳으로 대거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텅 비게 돼.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 야,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건가? 또 핵가족화가 이루어져.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만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엄마, 아빠, 애 이렇게만 사는 식의 핵가족화가 되어버려요. 야, 이게 바람직하냐?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지만은 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핵가족화되고 있는 거, 야,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바람직한 변화인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인가? 정부가 이혼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가지고 뭐 숙려제도,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특정한 가치 전제가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혼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냥 남자들 그 밑에서 찍소리 못하고 눌려 살다가 이제는 여자들도 할 말하고 자기 싫으면 싫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늘어난 거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여권 신장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사회가 바람직한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이거는 맞다 틀리다 식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많이 나왔던, 소개가 됐었던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걸 결혼식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은 어쨌든 결혼식이라고 했어. 청계천에서 남정네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는 결혼한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막 포스터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멋진 날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이때 또 주변에는 저런 해가지고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막 오물투척하고 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었고, 우리 사회에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것, 동성애라는 거는 더 이상 뭐 쉬쉬하는 문제도 아니야. 그냥 공건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이러고 있어. TV에 연예인들도 무수히 나오고 있고, 드라마,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동성애를 소재로 하는 거 이제는 그냥 버젓이 다 나오고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자들 차별하면은 이거 인권차별이다라는 그런 권고도 내린 지 오래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린 결혼까지 하려다. 왜 결혼을 남녀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막 청계천에서 공공연한 결혼식을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 사회가 분명히 변하고 있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 홍석천 씨가 처음에 커밍아웃 했다가 온통 욕 바가지로 먹고 TV 쪽에 나오지도 못한 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윤리적인 타락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성숙이냐, 이게 바람직한 변화냐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섭리가 그런 게 아니야. 섭리를, 또는 뭐 종교 있는 사람들은 신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나 이런 대제국들이 망할 때 보면 꼭 이런 타락이 있었는데, 그 타락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성적 타락, 특히 이 동성 간의 이런 것들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든 저거든 너한테 피해 안 주는데 왜 난리야,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우리 사회가 이성 간의 결혼뿐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관계도 이제는 아 그렇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용인해 줄 수 있는, 불어로 이걸 똘레랑스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용인 수준이 이만큼 높아진 거야. 옛날에는 조금만 달라도 이거 이상한 놈 아니야 해가지고 정죄하다가 아, 그래 저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사회적인 용인 수준이 늘어난 것, 이게 어찌 보면은 사회가 그만큼 나와 다른 것도 봐줄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이 용인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그만큼 성숙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애들은 자기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에 하고 막 울고 뭐 떼쓰고 난리가 나.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다 보면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봐줄 수도 있게 돼.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사회적인 성숙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사회 변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치가들이 또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바람직한 사회 변화로 본다면은 그래,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게 좋다, 이렇게 내버려 둘 거고, 만약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 판단이 이건 아니다라고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최소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막는 쪽의 뭔가 정책을 만들려고 하게 되겠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치 전제 또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냐 3이냐 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계산 또 객관적인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모든 가치 판단을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슈를 놓고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바람직한 거냐 바람직하지 않은 거냐 하는 것을 따져볼 때 그 판단 기준에 관한 입장을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한쪽 극단에는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모든 것은 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는 한 그러면 모두가 다 용인될 수 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마릴린 먼처럼 동글동글한 여자가 이쁜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V라니 그리고 이 쭉쭉빵빵이 이쁜 거야 라고 누가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반대는 가치 절대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에 있는 건. 개인 또는 특정한 사회 또는 특정한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 보편적인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시각을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 절대론을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절대적인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와 같은 기준, 그게 뭔데? 하고 물으면 딱히 또 할 말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누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 또 딱히 할 말도 없는 거야. 이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공동체 안에는 개인을 초월하는 공동체 차원의 두루 적용이 되는 가치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공동체 차원에서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뭐 미인은 어때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미인관이 지금까지 그대로 나오느냐? 아니야. 옛날에 미인이라고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졌어. 왜 달라졌는지 또는 그 달라진 게 정말 바람직한 거냐 떠나가지고 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그 기준이 변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을 초월하는 어떤 그 시대의 그 공동체에 두루 적용되는 어떤 가치관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분들 아니면은 임산부가 올라왔을 때 자리를 양보한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 바람직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기에서 그러냐? 아닐 수도 있어. 한국 사회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가치관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어느 분이 우리 어머님 그 선배님인데 미국에 이민 갔어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나보다 몇 살 어린데 옛날 대학교 때 이제 서머스쿨 한다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미국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처음 싸웠던 것, 말싸움이 아니라 진짜 이 몸부딪혀 싸웠던 싸움이 언제였냐면 버스 타고 그랬대. 버스 탔는데 할머니가 올라오길래 자기는 한국식으로 고등학교 때 그냥 자리를 양보해줬는데 옆에 있던 그 백인 애들이 미국 애들이 낄낄대면서 웃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몸싸움까지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 어른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바람직한 거지라는 가치 판단이 미국 사회에서는 별 희한한 놈 다 있다, 이런 거잖아. 여러분, 박찬호, 우리 학교 졸업은 못했지만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처음 미국 가가지고 그 유명한 일화 있죠. 한국에서 야구 선수를 처음에 야구할 때 옛날부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투수가 공 던지기 전에 이제 마운드 올라가면은 모자 벗고 인사 한번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미국 프로야구 가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예의를 표시한다고 했더니 쟤 뭐 하는 짓이냐, 저거 이상한 짓 한다라는 식의 핀잔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똑같은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겠지만은 어떤 사회, 어떤 시기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이 맞겠느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한두 가지 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박신양하고 그 백운식, 백윤식 맞다. 백윤식,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은행인가 뭐 하여튼 털어. 그래서 돈을 털어요. 그런데 그 턴 돈을 또 그 안에 사기꾼이 또 사기쳐가지고 돈을 또 훔치는 거야. 박신양이가 훔쳐냈어. 그랬더니 백윤식이가 이놈 자식 죽여버리겠어 하고서 막 그냥 막 총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지금 상황이냐 하면은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를 또 훔쳐간 거야. 그럼 도둑질을 할 때 도둑질 해도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 돈을 누군가가 훔쳐갔을 때 그래 뭐 내 돈 또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남의 돈 쓱 훔쳐놓고서 그 훔친 돈을 자기 것도 아니지만은 또 누군가 훔쳐가면은 이 나쁜 자식 하면서 욕하는 게 이게 또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훔친다라는 거는 어쨌든 나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 훔치는 거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건 사실 궤변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최근 우리 사회에 흉악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 조두순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는 잠자는 애를 막 이불째로 납치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그 끔찍한 일이 났는데, 이걸 두고 뭐 개인의 성적 취향이 뭐 저런가 보다, 뭐 롤리타 콤플렉스, 뭐 롤리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정신병자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런 행위를 놓고서 뭐 있을 수도 있지라는 식의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되죠.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총각 남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여학생인가 중학교 여학생인가 하고서 뭐 성관계를 했어. 근데 자기는 좋다는 거야. 근데 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애도 좋대. 사랑한대, 선생님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범죄 행위야. 상해를 입혔으니까 의지에 반해가지고. 근데 그 경우는 서로 좋대. 뭐 상관없나? 상관 있어요? 왜? 뭐가 어때서? 몇 해 전에 학교 수업하면서 이제 토론 수업을 한번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매매 관련된 얘기, 합법화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성이라는 걸 사고 파는 거 안 되냐?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위해서 토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졸다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가상 질문에 이런 게 나왔어. 여학생이 하숙집을 옮기는 거야. 그래서 짐이 무거워. 그래서 남학생이 도와줬어. 근데 이 여학생이 야 고맙다, 땡큐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어. 이 가상이라는 겁니다. 밥 한 끼 사주나 술 하나 사주나 뭐 해주나 뭐 서로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에? 자, 지금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흉악한 범죄한 거를 가지고는 다들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은 야, 이게 애매하네.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아까 김조광수 씨의 동성 결혼을 가지고 뭐 본인들끼리 뭐 자기 좋다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뭐 초등학교 여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서로 좋아서 뭐 애를 가졌다. 아, 근데 부모는 끔찍하지 않겠냐? 그러면 아까 김조광수 씨나 저기 부모님들이나 뭐 친척들은 마음이 아주 해피하겠습니까? 뭐 지금은 마음을 좀 바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겠어 마음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뭐 자살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사실 전제가 포함되는데 이 사실 전제라는 거는 가치 판단과는 달리 맞냐 틀리냐 하는 것, true냐 false냐 하는 것, 있냐 없냐라는 그 존재,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모아 보면은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가 사실 전제라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3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는 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말, 1 더하기 1은 3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가 김정수 교수보다 잘생겼다라는 말은 1 더하기 1은 3이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말하고는 종류가 다른 전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실 전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게 결코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정책 수단의 선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1980년대 들어와서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 무역 적자가 갑자기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을 담당했던 무역 정책을 담당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행정부 쪽 이쪽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무엇이었냐면은 미국의 물건은 잘 만들었어요. 퀄리티가 높아, 경쟁력이 높아. 그런데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잘 만든 물건이 잘 안 팔릴까? 그 이유는 미국과 무역하고 있는 상대국에서 정부가 무역 장벽을 둘러쳤기 때문이다.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미국산 물건 수입을 제한했기 때문에 미국 물건이 다른 나라로는 수출이 잘 안 돼. 반면에 미국 정부는 그런 수입 제한 같은 걸 안 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물건이 미국으로는 쉽게 수입이 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은 많아지고 수출은 줄어드니까 적자를 보게 된다. 사실은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방이 나오게 되느냐, 정책 수단을 어떻게 선택을 했냐 하면은 미국과 무역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억지로 시장을 확대 개방하도록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슈퍼 301조라는 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슈퍼 301조와 같이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식의 정책 수단이 왜 선택이 됐느냐 하면은 우선 미국이 당면했던 급증하는 무역 적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가치 전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왜 무역 적자가 생겼느냐? 이게 사실 이유가 미국이 물건이 형편없어서 물건을 못 팔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분석하는 퀄리티가 좋은데 외국 정부에서 자꾸 수입 장벽을 둘러쳐서 미국 물건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책 처방은 그 무역 수입 장벽을 강제적으로 철폐시켜버리는, 이걸 요구하는 정책이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처방이라는 것은 결국 이 가치 전제와 그다음에 사실 전제가 합쳐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 연구 쪽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요걸 봅시다. 스크린 쿼타라는 것, 이거는 실제 정책 수단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쿼타라는 말이 이 임포트 쿼타라는 것도 있는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었고, 수입 규제 정책도 물론 있었지만 스크린 쿼타라는 것 지금도 있지만은, 이 스크린 쿼타라는 거는 한국 영화를 1년 중에, 지금은 1년 중 73일 이상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극장에 상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정책이 왜 나왔느냐? 이게 1966년도에 나온 법인데,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첫 번째 가치 전제, 한국 영화 또는 한국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의 문화,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는 가치 전제. 그다음에 사실 전제는 뭐였느냐? 가만히 놓고 보니까 미국 영화가 막 너무 많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한국 영화를 완전히 잡아먹고 있더라. 요게 이 법이 나왔던 사실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영화가 너무 많이 수입돼서 한국 영화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 영화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아서 도태되어 버린다. 요거는 사실 전제인 거고, 가치 전제는 한국 영화가 도태되면, 한국 영화 망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영화는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이것이 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가치 전제인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냥 하나의 예로 이렇게 들었던 거고. 자, 좀 아까 가치 전제는 주로 정책 목표의 설정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전제는 정책 수단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책 수단의 선택과 가치 판단, 사실은 이 두 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실제 한번 사례를 봅시다. 물론 이거는 미국의 어느 잡지에 실렸던 그 카툰인데, 미국 정부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남미 지역 멕시코로부터 국경이 워낙 기니까 불법 이주민들이 멕시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일단 멕시코로 먼저 가가지고, 그래서 그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통해 가지고 미국 땅으로 그냥 불법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법 이주자들 문제를 항상 골치를 썩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어느 카툰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조크입니다. 진짜 시리어스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했다고.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죠? 불법으로 월경하다가 잡히면은 참수해가지고, 옛날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반역을 꾀했다 그러면 그 참수해가지고 창 끝에 목을 달아서 성문 앞에 이렇게 막 걸어놓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경고하는 거. 이랬다면 재미없다, 가만 안 둔다는 거. 이런 식으로 몇 개 해놓으면은 함부로 불법 월경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지지 않겠냐는 얘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 지금 바닥을 한번 봐봐. 여기도 뭐 막 빨대 막 여기 떨어져 있고 그래. 아까 아침에 우리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이제 추석이라 잠깐 이제 인사 나오고 그랬었는데, 쓰레기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 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핀 다음에 여기 요 옆으로 그냥 막 던지는 모양이더라고. 풀숲 있는 대로. 그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던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요걸 막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담배꽁초 몰래 그쪽으로 버리다가 적발되면은 이렇게 거기다 딱 꽂아 놓는 거야.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여러 개 할 것도 없겠지.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은. 그런데 이 카툰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완전 넌센스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정책 수단을 선택한다고 할 때 사실 전제라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릴 거다. 사실 전제 확실할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안 할까? 가만히 여러분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걸 아예 여러분 머리에서 생각도 안 할까? 이건 우리 이미 가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걸러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이런 거는 해도 괜찮겠다라는 수준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사실은 고려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수년 전에 이 용산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소위 용산 참사 일어났고 그때 뭐 특공대 투입한다 그러고 이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뭐 난리가 났었죠. 자, 이때 이 오른쪽 사진 보면은 그때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소위 말하는 용역들, 쉽게 말하면 깡패들입니다. 동원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사 사진에 보면은 분명히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 그 진압 작전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경찰이 개입된다. 뭐 그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적인 진압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정식 경찰이 아닌 외부 용역, 외부 깡패를 투입시켜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 전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찰 수뇌부에서 이거 너무 오래 질질 끄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뭐 그걸 위해서라면은 좀 뭐 경찰 아니더라도 뭐 용역들 같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어때? 요새 우리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정부와 민간 부분이 힘을 합쳐서 수평적 관계에서 같이 좋잖아.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봅시다. 2008년도에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뭐 위치 추적하는 거 뭐 해가지고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지만은 도입되기까지 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범죄자 나쁜 놈들이야 처벌해야 돼. 그리고 막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그 벌을 주는 데 있어서 또는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전자발찌를 채운다. 야 이거 혹시 지나친 인권 침해 아닌가? 이런 반론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전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흉악한 성범죄자라면은 그 사람한테 100% 인권 보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사람답게는 대해야지. 이게 뭐 개도 아니고 목줄 채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개 목걸이 같은 걸 채워놓고서 너 이거 풀면 큰일 난다 하고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그 권리를 조금 해하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범죄를 막는 것이 더 필요하고 흉악한 성범죄자들, 위험한 성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을 제약하는 것 괜찮다라는 가치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문제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막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수단을 선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자, 전자발찌 이미 도입이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학적 것에 이것도 이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얼마 전부터. 요거 얘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야 이게 무슨 뭐 옛날 원시 시대냐 거세를 시킨다. 야 이거 끔찍하다. 근데 지금은 화학적 거세까지는 하고 있어. 약물로.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물리적 거세. 확실하게 근원부터 없애버리는 거. 이건 어떠냐 하는 겁니다. 투석형은 어떨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실제로 그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이런 게 나오고 또 지금도 이슬람 율법, 회교 국가들에서는
뭐 나쁜 일 했다 하면은 그냥 돌로 다 쳐 죽이는 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도 이런 거 어떨까요? 돌로 쳐 죽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책 결정한 걸 가만히 보면은 전자발찌 착용하는 거 그 정도의 인권 침해는 괜찮아라는 판단한 거고, 화학적 것에까지도 괜찮다라는 식의 판단을 한 거죠. 인간이지만 나쁜 놈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아라는 가치전제를 한 거예요. 물리적 것에까지는 어떨까? 돌로 때려 죽이는 건 어떨까?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그 말은 이게 확실한 효과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 사실 판단 차원에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가치관으로는 그렇다고 진짜 막 가위로 자른다든지 돌로 쳐 죽인다든지 요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범죄가 이게 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공창제 또는 성매매 합법화 시켜버리자라는 얘기 예전부터 여러 군데에서 나오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는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성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설령 이런 공창제나 성매매 합법화가 성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판단이고 그와 상관없이 가치 판단 차원에서 성은 상품이 아니고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가치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합법화시키는 그런 정책은 아직은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정책 명제라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앞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어떤 정책 수단을 시행하면 어떤 정책 결과가 목표가 달성이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정책이란 목표와 수단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말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었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 요구했었던 이라크 파병 요구 수용한다. 또 DJ 때부터 했었던 햇볕 정책이 이거죠. 대북 경제 원조 우리가 계속 해주자.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는 더욱더 평화롭게 될 것이고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표현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수단이 있는 거예요. 발견되죠? 쓰레기 종량제 정책 수단이 되는 거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다 목표 Y가 되는 거죠. 또 국익이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고 이라크 파병 요청 수용이라는 게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 대북 경제 원조 계속한다라는 것이 수단이 되는 거고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된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도 있죠? 없나? 자, 지금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는 이대로 그냥 쭉 가게 되면 미래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Y를 정책 목표로 설정을 했어. 이게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X라는 특정한 정책 수단을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단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거는 Y라는 수단을 통해서 X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마틴 란다우라는 학자가 모든 정책은 가설과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가설이라는 거 한자로 보면은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은 말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진짜다라고 밝히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가짜일 수도 있는 이런 말을 가설, 하이파세스라고 하죠. 수학 같은 데를 보면은 또는 뭐 그 논리학이나 또는 그 방법론 배우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설을 y는 fx, x의 함수다라는 거죠. 이 말은 x가 바뀌면 x 값이 바뀌면 y 값도 따라서 바뀐다. 또 if x then y라는 거는 x가 어떻게 되면 then 그러면 y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또는 x causes y라는 말은 x가 y를 야기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 같이 Y는 정책의 목표가 되는 거고 X는 정책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설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아직까지 참, true라고 확증되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냐? 엉터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주 그럴듯해. 하지만 이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하는 것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설의 월 의미고 이걸 우리가 오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하지만 틀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00% 맞다라는 보장은 못하겠다. 이게 오류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에러 프론니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재밌는 그냥 그 가상의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렀어. 그래가지고 서기 10만 년이 됐어. 서기 10만 년. 그 고고학자들이 옛날 20세기 원시 시대 한반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주거지가 발견이 됐어. 요새 마치 그 뭐 암사동 뭐 발굴 이런 것 식으로. 한신대 국사학과의 권호영 교수라고 내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친구의 그 권호영 교수의 그 전공 분야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고대사 쪽입니다. 근데 막 다른 나라도 가가지고 막 발굴하고 막 다니고 그래. 옛날에 뭐 실크로드를 따라서 뭐 한반도로 문물이 어떻게 뭐 유입됐나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가서 뭐 발굴하고 다니는데, 발굴하면서 뭐 이게 뭐 옛날 뭐 백제 왕궁터였고 뭐 주거지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맨날 그럽니다. 야, 그거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거. 땅 파가지고 뭐 좀 몇 개 흔적 나온 거 가지고 너 뻥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막 되게 화내는데, 무식하다고 나보고 막 그러는데, 자 앞에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서기 10만 년 뒤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한강 유역을 발굴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발굴지에서 나온 유물들, 파편 쪼가리들을 가지고 옛날 원시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를 추정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 들고. 그런데 발굴된 유물 중에 쇠 쪼가리를 만들었는데 녹이 다 슬었지만은 이렇게 생긴 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철판이 있더라는 거야. 가로 한 30cm 정도 되는 철판이 있어. 구멍 2개가 뚫려 있고 경기 33, 무 6701이라고 뭐 쓰여 있어. 요게 뭐 하는 물건일꼬 하고 고고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기록에서도 본 적이 없어. 사진도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도대체 10만 년 전 원시인들은 이걸 가지고 뭐에 써먹었을까? 뭐 하는 거였을까?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발굴 단장이 대표로 이제 논의를 끝마친 다음에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신분증이다 아니고 신분증. 왜? 옛날 그 다른 유적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줄에다가 뭐 이렇게 뭐 매달아 가지고 지 뭐 이름 써 있고 뭐 번호 써 있고 뭐 하는 거 뭐 있더라. 이러고 이쪽에도 지금 여학생 그러고 있네. 그래 있잖아. 이것도 그런 거야. 이거는 좀 부자인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거 달았고, 좀 부자인 사람들은 크게 쇠 조각에다가 크게 막 달아가지고 폼 잡고 다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 겁니다. 추론의 근거는 경기 33, 이건 아마 한반도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경기도라는 지역, 경기도를 33개로 잘라가지고 그 중에 33번째 구역, 거기를 또 뭐 가나다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라는 몇 번째 지역에 사는 6701번째 사람이 갖고 다니던 신분증. 이 정말 그렇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나 같은 사람이 물어봤더니 확실하다. 그 정확한 근거,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은 구멍 2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구멍 2개가 어쨌다고? 끈을 매가지고 달고 다녔을 거다라는 얘기죠. 끈 매는 데 썼을 거다라는 얘기죠. 사이즈도 목에 거는 거로 딱 맞는 것 같아. 물론 엉터리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걸 봤어. 근데 고고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옛날 원시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논리적 추론은 그럴듯해. 그런데 사실은 아니야. 허황된 이야기야.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과학 연구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서 검증을 하는데,
가설을 세울 때는 다들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그럴듯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추론을 해. 그런데 아무리 머릿속에서는 그럴듯한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만 안다라는 겁니다. 요거 앞에 나온 게 사실은 내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내가 옛날에 어느 그 미국 무슨 만화 잡지에서 보니까 이걸 했더라고. 근데 그 만화 잡지에 또 하나 소개된 게 있었는데 이거야. 이 철판하고 같이 발굴된 게 쇠조각으로 돼 있는데 아니 쇠가 아니라 그 천으로 돼 있는데 안경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와이어가 이렇게 U자 와이어가 2개 들어가 있어. 헝겊 안에. 이해됩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브래지어, 여자들 하는 브래지어. 이게 너덜너덜한 게 발견이 됐어. 왜 또 고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야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남성들의 장식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이건 막 심리학을 이용을 한 거야.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은 갖고 싶어하는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여자들은 자연산으로 가슴이 있어, 나와 있어. 근데 남자들은 밋밋해. 그래서 옛날 원시인들은 자기 가슴이 밋밋한 걸 보고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컴플렉스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가짜 가슴을 만들어 갖고 다녔는데 이게 그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심리학 얘기하고 뭐 무슨 컴플렉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해. 사실은 아니야.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여기서 강조하느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은 정책이라는 게 가설과 더 같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지금 만들 때, 수단을 선택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달성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났더니 야 이거 아니었네. 이 사안이 아닌 게벼. 우리가 잘못 왔네. 엉뚱한 선택을 했네. 이렇게 입증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